안녕하십니까, 하소영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또 간단한 경제학 상식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테마인데요. 합성의 오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플러스 전부 모았는데 그 모은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거는 경제학에보다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널리 쓰실 수가, 활용하실 수가 있고, 세상을 보는 시각에 또 한 중요한 영역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사나이가 케인즈,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죠. 근대 경제학자 중에서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The fallacy of composition. 무슨 얘기냐면요. 이 케인즈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기성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요와 물건을 시장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시장에다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격과 그리고 수량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에 적정하게 공급되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적정하게 공급되는 균형 수량이 결정이 되게 된다. 이게 케인즈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의 고전학파 경제학,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해 왔던 경제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장을 경제학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과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 그들이 만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사겠다고 한 사람이 팔겠다고 하는 식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겠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팔겠다고 할 때 이 선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를 전통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사겠다는 사람 1, 사겠다는 사람 2, 사겠다는 사람 3 이렇게 여러 사람의 수요가 각각 이렇게 존재하면 이거를 전부 합친 것이 그 시장 전체가 나타내는 수요 커브가 될 것이다. D1, 2, 3. 이거를 단순 말하자면 합계를 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겠다고 하는 사람 1, 2, 3. 이들의 모든 팔겠다고 하는 어떤 가격에서 어떤 얼만큼을 팔겠다고 하는 이걸 전부 합친 선. 그것이 시장에 나타나는 공급 곡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각을 합치면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 전체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경쟁하는 시장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수요 공급 곡선은 자연히 수량과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유지될 것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게 벼랑간 공황이 일어나니까 이게 깨져버렸어요. 균형 가격도 제대로 잡히지를 않고 균형 수량도 제대로 결정이 안 되고 마구 시장이 요동지를 치고 시장이 굳어버리게 돼버린 거죠. 경직되게 돼버린 겁니다. 물건은 있는데 물건이 팔리지를 않아요.
결국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기부업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깨져버리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원래 균형이 맞아져서 균형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겨날까? 이거를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고민하면서 두 가지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가 합성의 오류고 하나가 이제 유효수요의 부족. 유효수요의 부족에 대해서는 전 강의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성의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는 디맨드, 수요 커브라는 것은 1, 2, 3이라고 하는 각 수요자들의 수요를 합계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결정될 수가 없다. 이것을 합계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오류가 생겨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이제 경제에서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도둑을 경찰관이 쫓아간다. 이 두 개의 유틸리티를 합성을 해요. 도둑이 가지는 이익, 경찰관이 가지는 이익, 두 개를 합치면 사회적 이익의 크기가 구해지겠느냐 이겁니다. 도둑은 경찰관에게 안 잡히고 도망을 가야 이익이 극대화되죠. 경찰관은 도둑을 반드시 잡아야 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합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익을 합성을 한다는 장면이 뭐죠? 경찰관이 도둑을 잡은 거죠. 그러면 도둑의 이익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경찰관의 이익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이 행위에 의해서 사회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게 되죠. 단순 합산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둑의 이익은 그냥 제로가 되는 거고 경찰관의 이익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것이 사회적 편익으로 나타나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단순 합산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크기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콩 한 대박에다가 좁쌀 한 대박을 붓습니다. 그러면 두 대박이 되나요? 아니죠. 콩의 공간 사이로 좁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대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게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합산을 할 수 있지만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구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합성은 오류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물은 수소라는 분자에다가 산소라는 분자를 결합을 해야 하면 H2O라고 하는 물이 생겨나는데 양쪽을 같게 하기 위해서 EH2O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수소가 가지는 특징, 산소가 가지는 특징이 다 사라지고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 두 개를 합쳤으면 두 개의 성격이 합쳐져야 되는데 그거 합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 만물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합성의 오류가 생겨납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두 사람의 능력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한 가정의 사회적 능력이 형성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 둘이 각각의 능력을 가지던 것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게 전부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평균산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도 잘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시면 이러한 합성의 오류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격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적인 것이든 간에 합성에는 늘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만큼 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만큼 물건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것을 전부 합성해서 할 수 없다. 기업이 세 개가 있다고 기업이 생산해내는 모든 시장 가격에 적응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계획을 모두 합치면은 그러면 사회적인 공급 곡선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케인즈는 사회 전체를 이제 국민 경제라고 하는데요. 국경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론은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총 수요와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총 공급은 각각의 것을 수요자 각각의 것을 합하거나 공급자 각각의 것을 합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국경 내의 한 사회, 한 나라 그것이 가지는 전체적인 수요와 전체적인 공급을 따로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케인즈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경제학을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각각의 개인의 행태를 들여다보고 경제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경향, 이거를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고 하나의 나라 전체를 놓고 그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했던 학문,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각각 성립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국력이 어떻게 하면 제일 커지겠느냐? 좌파가 생각하고 우파가 생각하는 둘이 생각하는 국익이라는 것을 합성을 해서 전체적인 국익이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는 두 조각으로 완전히 갈라졌으면 합성을 하면 그 사회가 가지는 국력의 힘은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사회도 전체적으로 합성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이 옳으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가치관이 옳으냐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 분명한 선택을 위해서 합성이 될 수 있도록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성, 기왕이면 단순 산술적 합성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성을 내는 나라, 그런 집단,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을 놓고도 보시면 가족이 전부 분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을 하는 가족들로 이루어졌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지요. 그 집안이 다른 가족들 집단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건 말 하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믿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런 집단, 그런 집단은 각각의 개인적인 능력의 합계보다도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럼 하나를 쓰신다든지 할 때라도 인용하시면 괜찮을 만한 이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합성의 오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긍정적인 합성의 오류, 이것을 생산해내길 빕니다. 시너지라는 것이죠.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곧 그런 작업을 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